늦여름부터 정치권을 달궈온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성남시 공공개발 의혹 사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래 국정감사에 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판례를 목에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 이것으로 승부를 내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주인은 그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천대유 때문에 죽을 분들,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때문에 죽을 분들은 누구인가? 첫째는 국민의힘이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의 후보 1, 후보 2, 이럴 수 있다. 또 잘하면 이재명 후보까지 동반 자살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그가 가장 큰 대표, 두목이다. 성남시 공공개발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리고 그와 가까운 민주당 정치 세력 측에서는 화천대유 중에서 국민의힘 쪽만 뽑기 하듯이 깔끔하게 잘 분리를 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지난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매체, 거기에서 박종명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행태를 보면 고발사주의 보도가 처음 나온 것, 혹은 그보다 먼저 엑스파일, 이런 것들이 나온 것과 판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보수층에서 이 화천대유는 그야말로 대박감이다 하면서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 씨 측을 공격하는 핵폭탄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들고 온 것이죠. 그런데 10월 중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을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방어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자폭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데서 시작이 된 김만배 씨가 말을 했다 하는 화천대유의 주인은 그분,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언정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아들 같은 사람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 말은 참으로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장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길 가는 개만도 못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길 가는 개는 자기 개는 아니겠죠.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곽상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원한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름을 씌워 놓음으로 해서 그 원한이 대단히 깊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야 물론 그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같은 사람, 그런 정치 세력은 이렇게 깊은 원한을 품는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씹어먹겠다는 그런 분노, 잔인성, 복수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설령 그가 웃음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괴이할 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기분을 표현하는 웃음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재명 도지사는 복수하는 사람이고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역시 곽상도 의원은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거된 것이 아니고 복수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곽상도 의원하고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재명 도지사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정치적으로 가깝다고 평가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곽상도 의원을 콕 집어서 처리해라, 처단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이준석 대표에게 했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송영길 대표가 내세운 이유는 문재인 씨의 아들과 딸을 공격한 괘씸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곽상도 의원은 송영길, 이재명이 문재인 씨에게 바친 재물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물을 바치면서 기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낙연 대신에 이재명을 받아달라는 것이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화천대유의 주인, 그분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 화천대유를 처음 보도했던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그 신문은 반 이재명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가 보냈다 하는 글도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라는 적폐 공동체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화천대유는 적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 공공개발 의혹입니다. 성남시 공공개발 의혹 사건, 이 중심에는 당연히 성남시장 이재명이 있습니다. 성남시 공공개발이니까. 그런데 이 성남시 공공개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자랑스럽게 첫날은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재명의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재명의 사업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LH 공공개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00% 민간 개발이 있었고 실제로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했다. 거기에서 그랬는데 이 모두를 쳐부수고 성남시 공공개발로 바로 이재명 시장이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화천대유라고 표현이 되는 성남시 공공개발은 이재명의 승리고 이재명의 성취고 그리고 그게 이재명의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남시 공공개발에서 실제로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성남애들. 이 성남애들 속에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을 성남시 관공서 이거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성남애들을 민간개발업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개발업자라고 해서는 그 뜻이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애들은 성남시의 업자인 것입니다. 성남시가 선정한 업자인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남애들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면은 그게 김만배 사건이 아닌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게 유동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성남시 공공개발이라고 정확히 불러야 되는 화천대유라는 것은 성남시의 사건이고 이재명 시장의 사건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적을 사용해서 적을 이용해서
다시 적을 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성남의 뜰 민간 개발업자들이 나쁘다. 유동규는 그냥 부패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국공합작, 이것을 한 후에 선을 긋고 다 쳐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그렇죠. 김만배 씨 측을 간단히 버렸습니다. 민간개발업자라고 하면서. 그것은 민간개발업자가 아니죠. 성남시에서 선정한,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기회를 잡지도 못한 그런 성남시 선정업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남의 뜰 쪽에 있는 이재명 씨는 이거는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하고는 다른 민간 파트다. 이렇게 잘라서 국민들이 이제 잘못 알도록 이야기를 한 이쪽 부분에 있는 자문단까지 한꺼번에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그러니까 성남시가 원해서 선정했던 성남시 업자, 그들에게 이익을 나눈 것은 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만을 본다면 성남시가 선정을 해서 성남시가 자기 사업을 하도록 한 그 업자들에게 이 국민의힘, 널리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하는 이 자문단 사람들이 이익을 나눠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자문단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문장만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유동규 씨를 부패한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냥 임명권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패한 나쁜 인간이다 하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간단히 버리면서 자문단을 화천대유의 주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씨의 말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사진까지 들고 나와서 녹취록상의 그분은 이 단수를 나타내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들이다. 그분들은 돈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화천대유의 주인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김만배가 50억 원을 곽상도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다. 이제 이때부터 줄줄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박근혜 정부의 뭐였다로 끝이 납니다. 먼저 여기에서 50억 원을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주었다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돈으로 무슨 노동의 대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줬다 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진 것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고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단서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죠. 백혜련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재경, 그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다.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최재경 씨가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다.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최재경이라는 인물은 돈을 받았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또 거기에 취업해서 무슨 돈을 받았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발표한 명단에서 그냥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죠. 그 다음에는 자문료를 받았다. 뭐 고문이니 자문이니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박근혜 정부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박영수, 박근혜 정부의 그 당시 여당이었죠. 여당 추천으로 된 특검이었다. 권순일,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이었다. 물론 권순일은 김명수가 추천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중요한 부분도 이들은 빠뜨렸습니다. 모두 박근혜 정부에 모였다 하고 국정감사에서 일일이 외운 것이죠.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씨의 부인, 그도 이곳의 고문이었다. 이경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들의 변호인, 여기에 이경재 변호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를 오히려 괜찮은 곳이라고 변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강찬우, 박근혜 정부에서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에 어디 민주당 하나 있느냐. 다 박근혜 정부. 지금 국민의힘 쪽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것은 5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다. 그것도 기억해 둬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재경 씨는 돈 받은 것이 없는데 리스트에 그냥 올라갔다. 고문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무슨 50억 원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근로계약을 통해서 자문료를 받은 거다. 아무튼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몽땅 박근혜 정부의 누구라고 외워젖히면 국민들은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의혹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었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퇴직금인지 성과금인지 아무튼 지난해까지 5억 원을 받기로 했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혹은 무슨 목적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받았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그래서 받은 금액은 28억 원이다. 근데 28억 원은 아주 큰 돈이죠. 그러면 이런 돈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화천대유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들 왜 이 사람한테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밝혀라.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거 일체 없었죠. 그쪽에서 무슨 이유로 줬다는 거를 증명하지도 않았고 밝히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 대고 의심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저 사람 잘라라, 조치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곽상도 의원이 뭔가 화천대유에 속해 있거나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 그 돈을 받은 거다. 곽상도 의원이 밝혀라. 이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편과 상대편이 싸우면 상대편에게 의심을 하고 상대편이 밝히라고 하지를 않고 당연히 우리 편이 잘못했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쫓아낸 겁니다. 곽상도 의원을 쫓아내니까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측에는 아주 든든한 증거가 하나 생겼습니다. 돈 받았다고 인정한 아들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네가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나간 곽상도 의원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받았다고 아주 기둥을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심을 박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했다, 받기로 했다 하고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밝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준 겁니다. 게다가 50억 리스트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부분이 국민의힘, 이 박근혜 정부 사람인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 리스트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 이게 다 확고해져 버린 것이죠. 또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억울하다 하면서 지금 그 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 화천대유의 주범이다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줬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 궁금한 것이죠. 이 부분을 덮고 민주당에서 계속 그렇다고 한다. 실제로 돈을 보니까 받았더라.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백혜련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새누리당 사람, 결국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면은 정말 그렇죠.
흔히 이런 사건이 터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런 찌라시가 나오게 되면 여당인 문재인 민주당 측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죠. 조폭들이 회칼을 들고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다 국민의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폭들이 우리 보스는 이재명이다, 민주당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명단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밝혔던 그 찌라시라는 리스트, 국민 앞에 보여주는 깡패들이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게 보스가 이재명이고 그게 민주당의 의혹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기는 이 성남시 공공개발 사건이 이렇게 돼버린 게 그 성남시 그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는 배신을 한 썩은 공직자고, 그리고 이 자기네가 선정한 성남의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돈만 탐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돈을 그 실제 소유주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피해 호소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 측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측 사람들이 적폐 공동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저것은 나쁜 거는 다 저 사람들 때문이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남시 공공개발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 이거 유죄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공공개발 의혹이라는 것은 분명히 적폐인 것이죠. 그러면 적폐 공동체가 있고 적폐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성남시 공공개발 의혹, 지금 대장동 의혹 이렇게 부르는 그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뻔합니다. 특검해야 하겠죠. 게다가 이 성남시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주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세세한 일들은 뉴스로 다 봤을 겁니다. 늑장 수사도 물론이지만 수사 범위도 꼭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누구는 빼주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죠. 그러니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그 돈 받은 사람들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현재 박영수 씨 아예 수사 안 하고 있죠.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럴 겁니다. 박영수 씨가 수사를 받게 되면 좋은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경을 쓸 거다. 그런 면이 있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해야 하는데 왜 특검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국민의힘하고 타협이라도 해서 뒤로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앞에서 특검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르는 체 하고 특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하고 민주당이 스파이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특검을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의 정권 말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의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또다시 야당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야당을 한번 송두리째, 뿌리째 뽑는 그런 적폐청산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검을 해서. 더구나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도 민주당이 훨씬 많고, 그러니 이번에 특검은 민주당 입맛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특검으로 세우십시오. 뭐 그런 경우에 만일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런 국민의힘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죠. 정말 나쁜 국민의힘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 특검할 만큼 상황은 성숙돼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천대유를 처음 제보하면서 그때 나온 말이 적폐 공동체를 해체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적폐 공동체 속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화천대유라는 것이 성남시 공공개발 사건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성남시 공공개발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었다. 그 점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화천대유를 특검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듯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 나오겠죠. 보란 듯이 제2의 적폐청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반전이라고 할까? 이재명 도지사로서는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로서는 이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제2의 적폐청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재명 씨 그리고 송영길 씨까지 목을 치는 것이죠. 이들은 뜻밖에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의 정치적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송영길 씨는 문재인 씨가 처음 보궐 대통령에 취임을 했을 때 러시아에 가서 푸틴에게 문재인 저 인간은 이지맨이다. 지금도 그 크렘린궁의 그 홈페이지에 이게 자랑스럽게 떡하니 걸려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그 다음에 이재명, 송영길이 문재인 씨하고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좀 짚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천 대유가 결국은 이 대장동 사건 이 전체하고 해서 이재명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재판거래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원에서 두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판결을 했고 한 사람은 대선에 나갈 수 없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재판을 했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이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과 김경수에 대한 재판 이 두 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씨에게는 무죄를, 그리고 김경수 씨에게는 유죄를, 이런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대법원장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재명 씨 재판에 확실히 본인도 들어갔는데 김경수 씨 재판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선택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재명 씨는 경선에 나갈 수 있었고 김경수 씨는 선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씨에게 줄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배신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어떤가?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의 특별 당규를 왜곡했습니다. 터무니도 없이 당규 왜곡이라는 게 왜 고의성이 있는가 하면은 정세균 후보가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사퇴를 했는데 이걸 갑자기 끌어와 가지고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특별 당규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아예 고의적으로 조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한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부정경선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는 특별당규를 왜곡해가지고 앞에서는 고의적으로 부정경선, 합해서 모두 부정경선인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더 득표율이 낮으니까 그런 부정경선,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그냥 보더라도 맞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전 지역구에서 표를 받아서 승패를 가린다면 그래 놓고는 전체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같을 수 있는 것이죠. 매 구역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합산을 했더니 어떻다.
이번에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민주당의 경선은 분명히 부정경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과감하게 한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령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김경수와 이재명 중에 이재명을 택했다면 송영길 대표는 역시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뭐 리마연에서 그 해설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이낙연 가운데 이재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번 경우는 부정경선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송영길 씨는 배신자 2번, 두 번째 배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도지사가 곽상도 의원을 이야기할 때 마치 씹어먹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보수 쪽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재명은 어떻든 문재인의 사형집행인 역할을 맡을 만한 적임자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재명이건 송영길이건 김명수건 문재인의 적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을 싸그리 제2의 적폐청산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만약에 이 재판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했다고 하면 문재인 씨로서는 뭐 그 말을 할 만한 근거가 뚜렷하죠. 재판거래도 위법이고 부정경선도 위법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기의 적으로서 한 행동이고 이렇게 돼서 그들을 같이 치는 거 이것도 제2의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의문이 하나 제기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문재인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낙연 후보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아직 죽지 않았다. 예비로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고지고대로 이재명 후보가 화천 대유 때문에 형사소추가 된다든지 해서 또 후보 자격을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걱정하고 있기는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는 예비로 두고 있다. 문재인 씨가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야 당연히 예비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혹여 이낙연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김동연 씨를 쓰면 된다. 이렇게 제2, 제3의 대비가 민주당 쪽에는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씨 쪽에서 볼 때 국민의힘을 오래된 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부터 김명수까지는 내부의 적이라고 할 겁니다. 이 둘을 다 치는 제2의 적폐청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문재인 씨로서는 이것이 편한 일은 아니겠지만 내부의 적까지 친다는 것은, 그러나 이거는 보통 꼭 필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 이재명, 송영길, 김명수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문재인 씨의 왼팔이라고 합시다. 문재인 씨는 왼팔을 내주고 상대방의 목을 치겠다. 상대방은 국민의힘 측이 될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이, 그가 지금 내놓겠다는 왼팔은 내부의 적이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진짜 팔이 아니고 의수였다. 가짜 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박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씨 자신은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화천대유라는 이 판에는 문재인 씨 혹은 문재인 씨와 관련된 것이 지금까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하자면 문재인 씨는 그들과, 지금 화천대유의 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생활 습성이 다른 야생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씨 자신은 안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살핀다면 특검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 김경수 대신에 이재명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낙연 대신에 이재명이 지금까지 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고려한다면 문재인 민주당 세력 그쪽에서 친문과 그 다음에 새로운 권력으로 보이는 친이재명 측, 이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좀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검의 상황이 성숙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성숙됐는데 어째서 당장 특검하지 않는 것일까? 못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는 것일까? 이쪽을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대선 전국이다 하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의 일들은 그렇지만 국민의힘 또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뭐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적폐청산하는 거는 이번 대선에 아무 지장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른 면, 국민의힘 쪽의 후보를 바로 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같이 날리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그쪽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를 생각해야 하겠죠. 우리는 윤석열 후보에게 찜찜한 부분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바로 박영수 특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특검을 해서 그 당시 소위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을 쓰러뜨린 그런 일을 한 박영수 특검을 문재인 씨는 왜 데려다 쓰지 않았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박영수 특검 밑에 있던 윤석열을 데려다가 검찰총장까지 썼는데 왜 박영수 특검은 쓰지 않았을까? 혹시 박영수 특검이 지금처럼 이렇게 검은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정보가 많고 아무래도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을 참 쓰지 않았다. 그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네 싶죠.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가? 뭐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그때 지난 시절에는 박영수 특검처럼 그렇지는 않았고 또 직접 이런 비리나 뭐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은 없다고 봤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특이하게도 안 썼다. 그리고 그 실속 없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내내 묶여 있었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박영수 씨가 있고 이제 이 사람과 연결지어서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해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충성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박영수 씨다.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도 윤석열 후보는 박영수 씨를 못 건드리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씨와의 그런 관련이 있고 또 화천대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 화천대유 관련된 특검 또 그 적폐청산을 통해서 간단히 국민의힘 쪽의 후보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뭐 앞에 여러 가지 그 전제들이 충족돼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어떨까? 지금 그 최종 4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선두에 있죠. 나머지 2사람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어떤 그 알려진 정도라든지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에 와서 조금 분발하는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선두에 있는 2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어떨 것인가? 이것도 봐야 하겠죠. 처음에 수산업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홍준표 후보는 단지 수산물이 아니고 돈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지금 잠잠하기는 한데 그게 좀 찜찜하다. 이게 돈 문제라고 한다면은 수산물을 받아먹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또 사람을 소개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비리나 청탁이나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또 혹시 자꾸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인, 법조인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또 우리는 모르지만 화천대유 쪽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걸어 넣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소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죠. 이번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에 나오면서 뭐 이거는 그렇게 큰 일이라고, 뭐 큰 일이라면 큰 일인데 돈다발 사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를 오래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뢰가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좀 보복성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복수심이 충족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원유철 씨와 그 부인까지 엮여 있다. 이런 게 이게 그냥 민주당의 의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씨를 얽어 넣을 수 있는 분명한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 이제 전개되는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실체가 민주당이 아니라 잘 우려내서 그 뽑기 하듯이 잘 우려내서 국민의힘이 실체인 것으로 이렇게 현실로 결과가 지어져 버리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터뜨리고 더 크게 만들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그 당 지도부가 보면은 이거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 매달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샌드위치맨 노릇을 하고 있죠. 앞뒤에다 판넬을 걸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가도 이준석 대표는 멀쩡합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원도 아니고 무슨 법조인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계속 죽고 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이 덤벼든 일을 다시 돌이켜보면 당대표가 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번번이 국민의힘이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당내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세대를 세대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위쪽은 잘라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밖에서 보기에는 송영길과 편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무지 자기 방어를 할 능력도 없고 거기에다가 당대표가
자기네를 지금 적폐청산하겠다고 하는 상대 당대표하고 만나면 좋아 죽고 시키는 대로 하고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본 이게 이렇다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와 또 그 후속 그 전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결국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살고자 한다면 새 판을 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은 절대 안 된다. 이미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마다 국민의힘을 깨뜨리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버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고 정말 여기에서 버티고 상대를 꺾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이번 상황을 뚫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도 문재인 씨라는 같은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했던 것은 호시절, 좋았던 시절이고 지금은 자기들이 이미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씨를. 그래서 제2의 적폐청산 대상이 돼버렸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아마 그쪽도 새 판을 짜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대로 죽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새로운 권력이 되려고 크고는 있지만 문재인 씨만큼 해묵은 그런 정치 술수를 지닌 사람에게는 간단히 생각하다가는 그냥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을 정말 좌초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아닌가 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큰 이쪽이 붕괴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